첫 번째 발표는 K게임 장기 저성장의 현 주소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곽혁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곽 팀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곽혁수 팀장님은 2006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 관련 다양한 업무를 맡아온 전문가님이십니다. 현재 국내 게임 수출 지원은 물론 예비 창업자들의 멘토링 그리고 국회와 정부 부처 대관 등의 업무들을 총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장 곽혁수입니다. 오늘 이 발표를 위해서 오늘 나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부터 새벽에 기차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게임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장기 발표하고 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깨와 학계의 손을 모아서 같이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했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딜사이트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K게임 장기 저성장의 현 주소와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저는 이 주제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한번 좀 정확하게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저성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저성장을 할 거냐,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후자 쪽인 결국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료를 만들었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저희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대학원 때부터 게임 쪽을 한 거하고 지금 공공기관까지 쭉 하면은 한 22년 생활을 하면서 그중에 2년만 캐릭터 분야에서 일을 했었고 나머지는 거의 게임 쪽으로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 4번의 중장기 계획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4번의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는 동안에도 분명히 저희가 이따가 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체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다시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길게 제가 시간을 보면은 예전에 2006년 7년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6, 7조 하던 게임 산업 시장이 지금 현재는 22조 규모의 게임 시장으로 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곡선이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당시에 발표되었던 중장기 계획들 또한 분명히 4년 전, 5년 전에 발표했던 거가 이번에 발표할 때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발표는 했지만 실행이 안 된 과제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쭉 4번의 중장기 계획을 제가 쭉 살펴보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시기는 늦지만 시행한 시기는 늦었지만 진행은 되고 있더라. 그 말은 여기에 와주신 이런 전문가분들과 그다음에 정부가 같이 힘을 모아서 결국에는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해왔다라는 반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불안정한 게임이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지금 게임 관계자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대기업도 어렵고 중소기업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현재 불안정한 어떻게 보면 불안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여기는 제가 처음에 발표의 첫 번째를 이렇게 3%라는 숫자를 찾았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자료를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거가 저성장. 정말 저성장인가? 저성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면 이 저성장의 의미를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도 찾아보고 쭉 해보니까 3% 미만을 성장을 했을 때 저성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기준에 봤을 때 우리 현재 게임 산업은 저성장이라 볼 수 있을까라는 게 제가 고민했던 첫 번째 관점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저성장이라면 단기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진짜 장기라면은 빨리 회복해야 한다.
빨리 힘을 모아서 이 일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곡선을 쭉 유지할 수 있지 여기에서 조금 저희가 좀 잘못하게 되면 진짜로 장기 저성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게임 산업 보시면은 쭉 아시겠지만 10년간 평균 8.8% 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사이 2배 규모로 해서 22조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쭉 보시면 27년 이후에는 3% 미만을 성장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3년과 14년에만 3% 미만의 성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성장의 어떤 그 정의에 의해서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저성장이라고 봐야 할까? 그 표현 자체를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생각이 들었었고요. 다만 제가 지금 저기 노랗게 표시해 놓은 거 보면은 성장 폭이 분명히 둔화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폭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성장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표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저는 봤던 거는 결국에는 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 성장폭이 마이너스로 나간 거가 쭉 13년부터 보면은 한 번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한 번 나왔다 올라갔지 이렇게 해서 연속 2년 마이너스로 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한 K게임 산업이 현재 저상정황에 가고 있고 위험하다 이러한 신호로 볼 수는 있겠다라는 저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회복을 시켜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저는 보고자 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지금 현재 우리 보면은 제가 여기 숫자로 본 것처럼 62.9%, 10.8%, 42%, 그다음에 WHO 감축 이게 전부 다 현재 우리 게임 업계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게임 산업에 보여지고 있는 적신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2.9%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는 당연히 게임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74%, 75% 늘어났지만 이번에 저희가 발표했던 걸 보면은 62.9%. 제가 자료를 보니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이용자 비율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게임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른 놀거리들이 많아지고 그냥 OTT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 다른 또 문화 쪽으로 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이용자 수는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게임이 한국 시장에서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이번에 플러스로 전환을 한 게 10.8%로 플러스로 전환했던 거가 여기 밑에 42%와 같은 유사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100개 모바일의 시장 중에 총 수익이 외산 비중이 한 42%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28%가 중국 게임입니다. 즉 중국 게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말은 우리나라 게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성장해서 그 활용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보지만은 더 또 우리가 사회적인 또 관점에서 보면 지금 WHO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19년에 채택을 하고 22년에 1월에 발효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게 바로 원래는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라는 시점이 이보다 더 빨랐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걸 도입하지 않고 더 검토하는 시간으로 해서 현재 25년 개정, 26년 뭐 시행 예정 이러한 시간의 흐름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반면에 우리 이제 뭐 문체부, 콘진원 게임 업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WHO가 제시한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기사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 주요 게임 기업들이 전부 다 인원 감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세들을 축소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게임 업계, 산업계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보고 싶었던 거는 게임이 그렇다면은 성장을 하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게임의 수출이라고 제가 봤던 거는 결국에는 게임은 글로벌 시장을 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수출과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거라는 관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저성장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할 때 그러한
노력할 만한 포인트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찾아봤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콘텐츠 시장 중에 제일 큰 곳이죠, 미국. 미국 쪽을 살펴봤더니 저도 이건 이제 최근 자료를 봤었던 건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콘텐츠 시장에서 게임 콘텐츠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답니다. 아마 이유는 그 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이 인기 있는 IP를 활용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싶지 않았나 싶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투자하고 만드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게임 산업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 3편이 현재 제작되고 있는데 올해 2편이 개봉하고 내년에 1편이 개봉이 됩니다. 이렇게 현재 미국 그러니까 게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미국에 대한 시장을 좀 밟고 그 다음에 봤던 거는 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 8개국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게임을 현재 얼마나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게임을 활용하고 있나 이 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8개국의 중국 여기 좀 화면이 작겠는데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8개국을 보면 전년 대비 전부 다 우리나라 게임을 이용한 비율이 다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분명히 보여드렸던 적신호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우리 게임들은 이미 다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 바로 런칭을 하죠. 실제로 스팀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해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요 8개국에서는 전년 대비 우리나라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국가에 있는 국민들께서 그러면은 얼마만큼 또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소비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봤을 때는 미국을 빼고 나머지 국가는 전부 다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또한 0.1%그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유지하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뜻에서는 주요 8개국에서도 우리나라 게임을 많이 활용하고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주요 8개국뿐만 아니라 제가 추가로 봤던 거는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호감, 그다음 우리나라 게임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그런 곳이 현재 동남아 태평양 6개국인데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자료를 좀 봤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그 게임을 이용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콘텐츠에서 보고 있으면 센터를 나가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에 대한 호주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각각의 자료들은 따로 저희가 있지만 그 내용까지 말씀드리면 좀 발표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다 각 나라들이 현재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게임 산업이 커지고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평균 성장률이 한 19년도부터 기준했을 때 11.7, 뭐 10.8, 10.08 정도 됐는데 제가 우리나라 거를 봤더니 우리나라 쪽 평균 성장률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한 11.8 정도였더라고요. 즉, 이 두 개 지금 동남아 태평양 6개국 중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이 성장하던 그 규모는 작지만 시장의 성장률은 거의 우리나라 수준처럼 성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나라들 또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했던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을 해서 많이 성공을 해야 우리나라가 그만큼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주요 8개국도 분명 중요한데 이 동남아 태평양 6개국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표가 이게 많이 이제 우리 게임 업계에서는 잘 아시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외자, 약간 신규 판호를 발급하는 거가 저기 보시면은 쭉 없다가 최근에 23년도, 22년도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3개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국 시장 판호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최근에 기사를 본 그 던파 모바일이 이거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제가 넥슨의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기사를 봤을 때는 출시한 지 보름 만에 뭐 2천억의 매출을 일으켰다. 근데 이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보름 만에 2천억을
벌기가 쉽지 않을 텐데 중국에서는 물론 IP의 훌륭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규모에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와 중국 시장에 대한 규모.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한테는 좋은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게임들에 대한 그 판호가 열리는 비율은 낮긴 하지만 분명히 방향성은 좀 좋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금 정부에서 또한 제가 정부에서도 그러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아까 이제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해야만 이런 좀 힘든 길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고 만들다 보니까 게임 산업 육성 예산이 23년에서 24년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콘진원의 다른 콘텐츠 영역들은 방송 빼고는 대부분이 감소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면은 어떻게 보면 유지 선방을 했다는 거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수출 쪽에 관련돼서는 거의 한 각각 50% 이상의 증액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바구니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바구니에서 다른 쪽을 게임 산업 내에서도 어느 쪽을 줄이고 수출 쪽을 더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유통 지원이라는 사업 저희가 그다음에 게임 기업 자율 선택 지원 그리고 게임 수출 활성화 지원 아마 여기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게임 더하기라든지 중소기업들을 직접 해외에 퍼블리싱하는 걸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쪽의 예산들을 지금 많이 늘리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쪽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계속해서 기재부, 문체부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부에서도 그 중장기에서 발표했듯이 중국과의 판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국과의 친밀한 교류 관계를 갖겠다라는 부분이 중장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예산적으로도 작년, 올해, 그 다음에 내년 이런 수출 쪽에는 분명히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겠다 그런 기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 PPT를 제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K게임에 대한 전망이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 적신호와 그다음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좀 긍정적 신호들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전망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게임은 위기를 좀 기회로 여겨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요 경제 단체들에서 지금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다른 통계를 보면은 게임 산업은 이 침체 기간 동안에 경기 방어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다른데 제조업 쪽은 굉장히 침체에서 확 떨어졌지만 그 기간에 게임 산업은 그래도 완만한 그 유지를 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게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저 또한 게임 산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침체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좀 더 이 기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았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우리가 기회로 좀 볼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좀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사업이 팬데믹 이후에 게임 산업계에서 많이 노력을 하면서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게임의 콘솔은 진짜 우리나라의 불모지였죠. 불모지였는데 최근에 한 3개가 잇따라서 콘솔 게임이 성공한 타이틀이 빵빵빵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시프트업의 스텔라 브라이드 같은 경우는 미국 소프트웨어 판매 1위를 최근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주간 게임 판매량 1위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그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콘솔 타이틀이 이런 기록을 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뭐 PC, 모바일, 콘솔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 내에서 같이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도전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사업 다변화기보다는 아까 시장에서 여러 시장인데 그 중에서 중국 시장이 지금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이는 건 이제 데브시터즈가 작년 12월에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사에 보면은 약 8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한 계기가 중국 시장에서 그 서비스를 하면서 해당 게임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 굉장히 중국 시장은 정말 큰 시장이죠. 분명 어려운 시장인 맞지만 우리 게임 산업한테는 분명히 또 중요한 시장인 건 맞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열리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이 제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문체부와 콘진원에서 이제 해외 진출, 그러니까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협력하기 위한 해외 센터가 지금 15개가 개소하고 내년, 내후년 해서 더 훨씬 많이 한 30개까지도 더 늘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이 각 나라에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나라에 진출을 하거나 할 때 분명히 콘진원과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현재 역량 있는 센터들이 생길 거다. 그리고 그 센터들을 우리 게임 기업들은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게임이 수출로 더 다양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산업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좀 게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실질적으로는 산업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 문화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게임 자체가 여러 가지 부정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지 그러지 못하면은 굉장히 이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많이 저희가 예전에 2012년에도 보았고 뭐 최근에도 이런 부분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아까 WHO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의 좀 기회로 볼 수 있는 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이제 게임이 예술로 문화예술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더 만들어져야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반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이 여가 문화로 성장을 많이 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e스포츠가 체육화가 되면서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이 되고 정식 종목이 돼서 금메달을 떼서 국위 선양을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스포츠에서 보던 뭐 축구, 야구 막 다른 데서 보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게임 e스포츠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현재 게임이 사회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NC, 펄비스, 넷마블, 컴투스, 넥슨 이렇게 주요 큰 기업들이 현재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ESG 경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게임 기업들이 아까 그 글로벌로 경쟁을 해야 하는 게임 기업들이라면 이 ESG라는 흐름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물론 단기간에 이게 어떤 성과가 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러한 방향성으로 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게임은 신기술과 접목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분야인 거죠. 이런 부분을 봤던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기회로 봤던 거는 우리 현재 게임 업계에 계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성공 DNA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2009년도에 모바일 게임 시장 비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시에 4%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디오 게임이 8%였기 때문에 훨씬 그보다도 작은 비중의 모바일 게임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58.9%입니다. 엄청난 시장의 성장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단지 갑자기 시장이 확 커진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적어놓은 것처럼 민간과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서포트가 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성공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 그러니까 게임 업계 종사하시는 분 또는 게임과 유관에 계신 언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계 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의 위기 또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게임 전망 분명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 빨간색으로 했던 뭐 적신호들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지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DNA 이거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과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이 그다음에 언론까지 다 협력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아까 처음에 이 타이틀이었던 장기 저성장이라는 이 표현이 장기가 아닌 진짜 저성장이 아닌 다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을 이거는 제 이제 기대입니다. 기대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국내 게임 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콘솔 등으로 사업 다변화에 나서고 또 우리나라 성공 DNA를 잘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소중한 의견 감사했습니다.